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서울역 광장, 11월의 밤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깔아놓은 신문지 위에서 낡은 종이컵을 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명품 구두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빛나는 가죽, 먼지 하나 없는 구두. 그 구두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인간 쓰레기들 때문에 거리가 더럽네. 왜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치우지 않는 거야? 것들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움츠러들 뿐이었습니다. 구두가 멀어졌습니다. 함께 있던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냥 가요. 저런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발소리가 사라지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제 종이컵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덜그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일 후에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안내문구.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66, 서울역 광장에서 구걸하며 사는 노숙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며 동전 하나 던져주거나 아니면 못 본 척 빠르게 걸어가거나.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기억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원한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는지, 이 손으로 무엇을 쥐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 손으로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 15년 전 강남 대치동. 당시 저는 30살이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직원으로 일하다가 박재훈 씨를 만났습니다. 한신그룹 부회장의 외아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처음 그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그럼 차는요? 차도 안 마시세요? 결국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11월의 서울역 광장은 잔인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젊은 여자분이 빵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가고 나서 저는 빵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부서지는 빵 조각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익숙한 차가 지나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457.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차는 한신그룹 회장님의 차량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가 그렇게 부를 자격도 없겠죠. 그냥 박만석 회장의 차. 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지만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누가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차가 사라지고 저는 한참을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다른 노숙자분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추운데 괜찮아? 옆에서 주무시는 김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거라도 덮어. 내가 2개 있어. 할아버지가 담요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 누웠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담요를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새벽 2시 순찰 경찰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추우니까 근처 쉼터로 가세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쉼터는 불편했습니다. 규칙이 많고 시간에 맞춰야 하고 짐 검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차라리 거리가 나았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경찰이 한숨을 쉬며 지나갔습니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 순자야, 행복하게 살아.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웃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예뻤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재훈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순자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 하나?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한데요. 그럼 천천히 익숙해지자고.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바닥, 딱딱한 신문지. 이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아침 6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순자 씨, 커피 한잔 할래? 김씨 할아버지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자판기 커피였습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커피는 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달았습니다. 그 단맛이 제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풀린데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좋겠네요.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오늘은 좋은 날이 될까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차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 그 차, 제네시스 3457.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멈췄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박만석 회장님의 얼굴을, 아니, 제 시아버지의 얼굴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3초. 회장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알아보셨을까요? 아니, 알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른 척 하신 겁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카메라를 든 사람들, 한신그룹에서 노숙자 지원 행사를 연다네. 김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기부금도 전달하고 식사도 제공한대.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도 가. 할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밥이라도 먹어야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와? 결국 저는 따라갔습니다. 광장 한쪽에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봉사자들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젊은 봉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온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봉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신그룹 대외협력팀장 박준영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단상에 선 남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얼굴. 그는 제 조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동생 아들, 박준영.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신그룹은 항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오늘도 그 일환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15년 전 그 아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순자 이모, 이거 드세요. 제 손에 과자를 쥐어주던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준영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은 차가 멈췄습니다. 제네시스 3457. 문이 열렸습니다. 박만석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렸습니다. 젊은 남자, 명품 구두를 신은 그 남자였습니다. 3일 전 저를 인간 쓰레기라고 부른 그 사람. 할아버지, 준영이 달려가 그를 맞았습니다. 준호 형?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박준호. 그가 준영의 형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촌 형. 저는 그를 몰랐습니다. 15년 전 그는 겨우 10살이었으니까요. 수고했어, 준영아. 준호가 준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도 오셨네요. 바쁘실 텐데. 이런 행사는 중요하잖아. 이미지 관리. 준호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잘 드시고 계십니까? 회장님이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지나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 김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준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왜인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천막 뒤편,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형, 여기 있었네. 준영이 다가왔습니다. 응, 담배 좀. 할아버지가 찾으시는데요. 알았어, 금방 갈게. 준영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천막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야. 응, 행사 거의 끝났어. 그가 웃었습니다. 노숙자들? 에이, 별거 아니야. 밥 한 끼 주고 사진 몇 장 찍으면 끝이지.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사 이미지 관리 좀 해야지. 요즘 여론이 안 좋잖아. 이런 거라도 해야 주가가 오른다니까. 그가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자. 클럽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가 다시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한신그룹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랑했던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신문지 위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바닥, 차가운 바람. 하지만 가장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장례식. 순자야.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님. 재훈이가 갑자기 떠나서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앞으로 어쩌려고. 너 혼자 어떻게.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훈 씨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5의 나이에 너무 빨랐습니다. 형님, 시동생 박재홍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아내 이명희도 함께 왔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명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서류 한 장이 제게 전달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변호사를 받습니다. 고인의 유산 분할 관련 서류입니다. 유산이요? 네. 재훈 씨께서 보유하고 계셨던 한신그룹 주식 15%가 부인께 상속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런데 부인께서 서명하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요? 주식을 회장님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입니다. 왜요? 회사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회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변호사가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서류 받았지? 네, 아버님. 미안하다.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해서. 괜찮습니다.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래.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무슨 문제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있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함정이라는 걸. 눈을 떴습니다. 또 새벽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 차가운 현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식도, 돈도, 가족도, 아무것도. 하지만 하나는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증명할 무언가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한신그룹 본사.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25층짜리 빌딩. 저는 15년 만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로비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박만석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약속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누가 저를 들여보내겠습니까? 회장님께 전화라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순자라고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발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 어제 봉사활동 나갔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아,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회사에 볼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제 밥 주신 회사잖아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녀는 저를 데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습니다. 이분은 제 손님이에요. 하지만 규정상 제가 책임질게요. 대외협력팀 김지수예요. 그녀가 사원증을 보여줬습니다. 경비원이 물러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그녀는 저를 1층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커피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주문하러 갔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카페, 현대적인 인테리어, 정장을 입은 직원들. 이곳이 한때 제 남편이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요. 지수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회사에 볼 일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이 낯선 사람에게. 사실은, 네,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회장님을요? 아는 사이세요? 예전에, 알았습니다. 그럼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전화번호가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비서실에 연락해 볼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해볼게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입니다.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네, 대외협력팀 김지수입니다. 비서실 연결 부탁드립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과 면담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박순자 씨라고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회장님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면담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저는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대신 다른 임원분과 면담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편지라도 쓰시면 어떨까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편지요? 네. 회장님께 직접 전달되게 해드릴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편지, 그것도 방법이었습니다. 종이 좀 빌려주시겠어요? 여기요. 지수가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15년 만에 전하는 말.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요?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회장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썼습니다. 박만석 회장님께. 저는 박순자입니다.
재훈 씨의 아내였던 15년 전 회장님께 부탁받아 주식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을 때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넘겨드린 주식이 지금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주식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만나 주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편지를 접었습니다.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꼭 전달해 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지수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연락처 남겨주세요. 회장님께서 연락 주실 수도 있잖아요. 연락처가 없어요. 핸드폰도요? 네. 그럼 어떻게 연락을 받으세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그냥 여기 다시 올게요. 며칠 후에. 알겠어요. 그럼 제가 답변 받으면 보관하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편지를 보냈으니까요.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지하도로 피했습니다. 다른 노숙자분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이거 오늘 밤 힘들겠네. 그러게 말이야. 사람들이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저도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5년 전 집에서 쫓겨나던 날. 언니, 이제 나가주세요. 명희가 짐가방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희야.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부부한테 물려주셨어요. 그래도 나는 오빠 아내였어. 내 방 하나쯤은. 언니 방? 웃기지 마세요. 오빠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언니 주식 넘긴 거 알아요. 15%나 되는 주식을 그걸로 충분히 받은 거 아니에요? 뭐, 회장님께서 집도 한 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명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명희야, 우리 시누이 아니니. 어떻게 이럴 수가. 시누이, 언니는 이제 남이에요. 오빠가 없는데 무슨 시누이예요. 명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가방 하나를 들고 15년을 살았던 집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도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신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왔어요. 회장님 답변 받았어요. 정말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께 오랜만입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말하는 주식은 이미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신그룹 회장 박만석.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거절, 냉정한 거절.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할머니, 뭔가 문제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지수 씨.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빌딩 밖, 차가운 바람, 그리고 절망.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 그게 뭘까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식을 넘길 때 저는 서류에 서명만 했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변호사가 설명해줬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시아버지를, 가족을.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 신문지 위. 순자 씨, 어디 갔었어? 김 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했어요. 이 추운데 산책을 왜? 몸 상할라. 괜찮아요. 저는 누웠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구름처럼 흐릿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주식을 넘길 때 변호사가 서류를 두 부 준비했었습니다. 한 부는 회사에, 한 부는 부인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 서류, 저는 어디에 뒀을까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짐 가방에 넣었던 것 같은데 그 가방은 어디 갔을까요? 3년 전 노숙 생활을 시작하면서 짐을 줄여야 했습니다. 대부분 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보관했습니다. 서울역 물품 보관함. 거기에 작은 가방 하나를 맡겨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어디가? 잠깐 다녀올게요. 저는 뛰었습니다. 아니, 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뛸 수 없었습니다. 그냥 빠르게 걸었습니다. 서울역 내부, 물품 보관함이 있는 곳, 127번, 제 보관함이었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었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다른 주머니, 역시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야. 저는 속옷 안쪽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열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넣었습니다.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가방이 하나.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서류 봉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양도인 박순자, 양수인 박만석, 주식수 한신그룹 보통주 15%, 양도 조건, 조건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양도인은 본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며 다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 시가 3억 원 상당. 생활비 월 300만 원 종신. 의료비 전액 지원.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잊었습니다. 15년 전 시아버지는 약속했습니다.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겠다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명의 이름으로 등기됐고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생활비는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증거, 제게 필요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 어서 오세요. 젊은 변호사가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계약서네요. 네. 그런데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증거가 있나요? 제가 노숙자예요. 그게 증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한신그룹이라면 어렵다는 거죠? 어렵기보다는 복잡할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해볼 가치는 있나요?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변호사가 명함을 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료로요. 정말요? 네. 이런 사건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같이 싸워봅시다.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정민준, 35살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순자 씨, 일단 한신그룹에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내용 증명이요?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죠. 만약 무시하면요? 그럼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민준 변호사는 꼼꼼했습니다. 순자 씨, 혹시 당시 상황을 아는 증인이 있나요? 증인이요? 네. 계약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약속을 들었던 사람. 저는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변호사. 한 명 있었어요. 서류 작성했던 그 변호사 이름 기억하세요? 김성훈. 김성훈 변호사였어요.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민준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타이핑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지금은 법무법인에 계시네요. 만날 수 있을까요? 연락해 볼게요.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답변이 왔습니다. 순자 씨, 한신그룹에서 답변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계약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박순자 씨가 제공받은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퇴거한 것이므로 회사 측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발적 퇴거라고요? 쫓겨난 건데. 알아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증거요? 강제로 퇴거당했다는 증거. 증인이라도 있으면 좋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가 봤을까요? 택배 기사님. 한 분이 봤어요. 택배 기사요? 네. 제가 짐 싸서 나올 때 마침 택배 배달 오셨거든요. 명희 씨가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15년 전이면 찾기 어렵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민준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님과 면담 약속 잡았어요. 내일 오후 3시. 정말요? 네. 같이 가실 거죠? 당연하죠. 다음 날 우리는 김성훈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큰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변호사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저를 자세히 봤습니다. 박순자 씨? 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민준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 분명히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군요. 물론입니다. 그런 큰 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성훈 변호사가 망설였습니다. 그게 한신그룹은 저희 법무법인의 큰 고객입니다. 그래도 진실은 말씀해 주셔야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증언은 어렵습니다. 비공식적이라뇨? 제가 가지고 있는 당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 사본, 녹취록 등. 녹취록이요? 네. 당시 회장님과 순자 씨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게 있습니다. 법적 분쟁 대비용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아직 있나요? 법무법인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찾아드리죠. 일주일 후 김성훈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 찾았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다시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가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USB네요. 녹음 파일입니다. 들어보세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순자야, 앉아라.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의 목소리. 네, 아버님. 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젊고 떨리는 목소리. 재훈이가 남긴 주식 말이다. 네. 그걸 내가 관리하는 게 좋겠다. 너는 주식 같은 거 몰라서 관리가 어려울 테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한테 집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매달 드릴 테니. 정말요? 그럼 내가 내 며느리인데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지.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럼 여기 서류에 서명해라. 김 변호사가 설명해 줄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목소리, 15년 전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민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약속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요. 법정에서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김성훈 변호사를 받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 보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순자 씨, 이제 승산이 생겼어요. 민준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그날 밤 서울역 광장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딱딱한 바닥.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여. 김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어.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별. 오랜만이었습니다. 별을 본 게 15년 전 집을 나오던 날. 짐가방을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집, 많은 추억이 있던 집. 안녕.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시원, 있는 대로 가주세요. 어디쯤요? 아무 데나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강남의 빌딩들, 밝은 간판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저는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또 새벽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 익숙한 바람 소리. 하지만 이제는 곧 끝날 겁니다. 이 생활이.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칠 후 한신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한신그룹 법무팀에서 면담을 요청했어요. 면담이요? 네. 아마 합의를 제안할 것 같아요. 합의라뇨? 소송 안 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거죠. 얼마나요? 그건 만나봐야 알 수 있겠죠. 다음 날 우리는 한신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들어가는 건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법무팀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남자가 맞아주었습니다. 법무팀장 강철수입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박순자 씨께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5억이요? 민준 변호사가 되물었습니다. 네. 합의금 명목으로요. 대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다는 합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15년치 생활비와 아파트 값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강철수 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습니다. 5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노숙자인 제게는 상상도 못할 돈. 하지만 싫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강철수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진실이요. 그리고 사과. 사과라뇨? 15년 동안 저를 버린 것에 대한 사과. 회장님이 직접 하셔야 해요. 강철수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민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강철수 팀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10억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회장님이 저를 만나서 제 눈을 보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강철수 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순자 씨. 민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타협하지 않으신 게 맞아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이모. 돌아봤습니다. 박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대외협력팀장인 그 준영이. 너구나. 이모 정말. 이모세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 나야. 왜? 이런 모습으로.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버렸잖아. 15년 전에. 그게.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요. 몰랐다고? 네. 아버지한테 이모 이야기 물어보면 항상 피하셨어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준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이모.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그래도 정말 미안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가자, 순자 씨. 민준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준영을 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잡했습니다. 준영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했던 걸까요? 글쎄요. 이제 와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는 처음 법정에 서봤습니다.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요. 민준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앉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민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건입니다. 그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박순자 씨는 15년 전 피고 박만석과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와 생활비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15년간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한신그룹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이 잘 어울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는 계약대로 원고에게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가족 간 불화로 자발적으로 퇴거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당시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했으며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거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한신그룹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강제 퇴거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택배 기사의 진술서입니다. 원고가 피고 가족에게 강제로 쫓겨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입니다. 법정이 또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택배 기사를 찾았다고요? 또한 이것은 당시 녹음 파일입니다. USB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박만석이 원고에게 직접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판사가 USB를 받았습니다. 재생해 보겠습니다. 녹음이 나왔습니다. 법정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야, 걱정하지 마라. 너한테 집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매달 드릴 테니. 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가 내 며느리인데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피고 측을 받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론하십시오. 한신그룹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재판장님, 이 녹음의 법적 효력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내용의 진위 여부를 말씀하십시오.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피고 본인이 출석하도록 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한신그룹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럼 진단서를 제출하십시오.
진단서 없이는 불출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동정하는 눈빛.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잘하셨어요. 민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기사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아, 그거요?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송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서 연락처 찾아서 설득했죠.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게 제 일인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순자 씨,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지수였습니다. 대외협력팀 김지수. 어떻게 여기를? 뉴스 봤어요. 할머니가 한신그룹 상대로 소송했다는 거. 그래서 응원하러 왔어요. 할머니 편이에요. 저는. 그녀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힘내세요. 꼭 이기셔야 해요. 그럴게요. 지수가 가고 우리도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재판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신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노숙자로 전락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 화면에 법원 앞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15년 전 주식을 양도하면서 아파트와 생활비를 약속받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신그룹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 씨, TV 나왔네. 김 씨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봤어요. 대단해, 대단해. 재벌 상대로 싸우다니. 주변 노숙자분들이 모였습니다. 순자 씨, 꼭 이겨요. 우리가 응원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시아버지가 정말 나올까요? 만약 나온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0년 전 시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 순자 씨로구나. 재훈이가 많이 얘기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앉아요. 네. 우리 재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예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은 까다롭지 않아요. 그냥 서로 사랑하면 돼. 네, 아버님.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그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한강까지 왔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어둡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그냥 바람 쐬려고요. 이 시간에? 위험해요. 내려와요. 경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집에 가세요. 집이 없어요. 경찰이 저를 자세히 봤습니다. 노숙자세요? 네. 그래도 이러시면 안 돼요. 가까운 쉼터 안내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갈게요. 정말요? 네. 경찰이 명함을 주었습니다. 힘들면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리를 내려왔습니다.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출석했습니다. 박만석 회장, 15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얼굴,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피고 박만석, 증인석에 앉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원고 측 질문하십시오. 민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원고 박순자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 였습니다. 였습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죽은 후로는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럼 왜 주식량도 계약을 하셨습니까? 회사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대가로 원고에게 아파트와 생활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셨죠? 시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대답해 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아파트는 제공했습니다. 명의 이름으로 등기했지만 순자 씨가 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건 가족 간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죠.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고요? 민준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증인의 며느리가 거리로 내몰렸는데도요? 이미 관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도 끝난 겁니까? 계약서에는 종신토록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인, 대답해 주십시오. 순자 씨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찾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증인께서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원고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찾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왜 찾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이 죽고 모든 게 싫었습니다. 순자를 보면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외면한 겁니까? 며느리가 거리에서 고생하는 걸? 그건 증인 15년 동안 원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굶주림에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원고의 현재 모습입니다. 사진이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구걸하는 제 모습. 시아버지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증인이 원하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한신그룹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원고가 주식을 넘길 때 강요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원고가 계약 내용을 이해했다고 확인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유효한 계약입니다. 한신그룹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잠깐, 제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앉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원고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발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십시오. 저는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글쎄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계속 오후 931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15년이 지워질까요? 천만에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박순자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사과하셨는데 받아들이실 건가요? 소송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저리 비켜주세요. 민준 변호사가 저를 막아줬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늘 정말 큰 진전이 있었어요. 회장이 잘못을 인정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재판에서 판결이 날 겁니다. 순자 씨가 증인으로 서서 마지막 진술을 하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진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택시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서울역 광장, 제 집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순자 씨, 김 씨 할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TV 봤어. 회장이 사과했다며. 네. 대단해. 정말 대단해. 다른 노숙자분들도 모였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집 얻을 수 있겠네. 돈도 많이 받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이 잤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변호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신그룹에서 역고소를 했어요. 역고소요? 네. 순자 씨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녹음 파일 말이에요. 그게 회사 기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김성훈 변호사님이 준 거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분이 문제예요. 왜요? 김성훈 변호사님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셨어요. 자신은 그런 파일을 준 적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믿기지 않지만 그분이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한신그룹 편을 드신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압력을 받으신 것 같아요. 한신그룹이 큰 고객이니까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30분 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민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막 희망이 보였는데 또 무너지는 걸까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 앉으세요. 민준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얼마나요?
김성훈 변호사님이 증언을 번복하시면서 녹음 파일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겼어요. 하지만 파일은 진짜잖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출처를 증명할 수 없으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럼 지는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민준 변호사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증명할 다른 증거가 없을까요? 글쎄요. 생각이 안 나요. 계약서 원본은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15년 전, 집에서 쫓겨날 때 택배 기사님은 이미 증언해 주셨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생각나셨어요? 이모님, 제 친정 이모님이 그때 저를 도와주셨어요. 어떻게요? 집에서 쫓겨나고 며칠 후 이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상황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그분이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연락이 닿는다면 전화번호 아세요? 예전 번호는 아는데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수첩,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있어요. 민준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모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변호사 정민준이라고 합니다. 박순자 씨의 변호사인데요. 순자? 우리 순자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머, 순자가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같이 있습니다. 바꿔드릴게요. 민준 변호사가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이모, 순자야, 너 지금 어디 있어? 15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모님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이모. 연락 못 드려서. 괜찮아, 괜찮아. 지금이라도 연락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무슨 일이야? 왜 변호사가 전화했어?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신그룹과의 소송, 노숙 생활, 모든 것을 이모님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말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모,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이모님이 보신 거. 당연하지. 당연히 증언할게. 고마워요, 이모. 고맙긴. 진작에 연락했어야지.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라도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민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증인이 한 명 더 생겼네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해봐야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순자 씨, 택배 기사님이 증언을 철회하셨어요. 네. 한신그룹에서 접촉했나 봐요. 기사님이 갑자기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네요. 그럴 수가. 압력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정의인가요? 순자 씨,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시키고 증인도 매수하고.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자 씨 알아요. 화나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직 이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 씨가 계세요. 직접 증언하시면 돼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진실은 힘이 강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날 밤 서울역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또 지하도로 피해야 했습니다. 순자 씨, 소송 어떻게 돼가? 김 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우리 모두 응원하고 있어.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담요를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덮어. 할아버지도 추울 텐데. 괜찮아. 나는 하나 더 있어. 저는 담요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15년 전 고시원 방. 좁은 방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창문도 제대로 없는,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한 달 후, 저는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월세만 내면 되는 곳. 이모,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모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지낼만해요. 지낼만하긴. 창문도 없잖아. 그래도 비는 안 맞아요. 순자야,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방 하나 내줄게. 아니에요, 이모. 이모네도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일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고 결국 고시원도 못 버텼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쉼터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쉼터도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규칙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박준영, 제 조카. 준영이, 여기는 왜? 이모 찾아왔어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 죄송하다는 말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몰랐어요. 이모가 이렇게 지내시는 줄. 됐어. 아니에요. 제가 알았어야 했어요. 제가 찾았어야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아, 너는 그때 아이였잖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됐다니까.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것보다 회사는 어때? 힘들지 않아? 힘들죠. 이모 소송 때문에 회사가 난리예요. 주가도 떨어지고. 미안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잘못한 건 회사니까. 준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모, 이거 뭔데?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안 받아. 이모. 준영아, 나는 돈이 필요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럼요. 인정받고 싶어서야. 내가 존재했다는 걸. 내가 가족이었다는 걸. 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는 가족이에요. 지금도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준영아.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게요. 뭐? 제가 본 것들, 들은 것들 다 증언할게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모 이야기할 때 들었던 것들. 하지만 그러면 너는 괜찮아요. 이게 맞는 거니까. 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꼭 이기세요. 제가 도울게요. 저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펑펑 울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최종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수가 가져다 준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이모님, 이거 입으세요. 제 엄마 옷인데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요. 며칠 전 지수가 서울역으로 찾아왔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신발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까지 당연한 거예요. 이모님이 법정에서 당당하셔야 하잖아요. 거울이 없어서 제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깨끗한 옷을 입으니 기분이 달랐습니다. 순자 씨, 오늘 멋지네. 김씨 할아버지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꼭 이기고 와. 그럴게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알아요. 준비되셨죠? 네. 우리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계셨습니다. 순자야. 이모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최종 변론 및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먼저 원고 측 증인부터 신문하겠습니다. 이모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모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증인과 원고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는 제 조카입니다. 15년 전 상황에 대해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순자가 집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쯤 후였어요.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갔는데 이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시원에 있더라고요. 그 좁은 방에서 짐가방 하나 들고. 그때 원고가 뭐라고 하던가요? 울면서 말했어요. 명희한테 쫓겨났다고. 집도 돈도 아무것도 안 줬다고. 증인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순자가 거절했어요. 패 끼치기 싫다고. 이모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더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냥 보낸 게 후회돼요. 감사합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한신그룹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께서는 원고가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아니요. 일주일 후에 봤어요. 그럼 강제로 쫓겨났는지 확인하지 못하신 거네요. 하지만 순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원고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이라니요. 제 조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한신그룹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다음 증인 나오십시오. 준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신그룹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증언하는 것이니까요. 증인과 피고의 관계는 손자입니다. 원고와는 고모, 아니 작은할머니 되십니다. 증인께서 알고 계신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순자 이모님을 자주 뵀습니다. 이모님은 항상 친절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모님이 안 보였습니다.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알 바 아니다라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순자 이모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주식을 뺏기고. 뺏겼다는 표현을 쓰셨나요? 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형수한테서 주식 뺏어서 좋으시겠네요 라고. 법정이 또 술렁거렸습니다. 더 아시는 게 있습니까? 할아버지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작년이었어요. 술 드시고 나서 순자를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됐는데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박만석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한신그룹 변호사가 일어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없습니다. 자기 편 증인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박순자 증인석에 나오십시오.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원고 15년간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민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30년 전 한신그룹에 시집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좋았고 시아버지도 좋았고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모든 게 변했습니다. 주식을 넘겨달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대신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저는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시동생 댁 식구들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살다가 월세를 못 내서 나왔습니다. 쉼터를 전전하다가 결국 서울역 광장에 정착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추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가족을 믿은 게 잘못인가요?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님,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그리우셨나요? 저를 보면 아들이 생각나서 싫으셨나요? 순자야. 하지만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저도 슬펐어요. 저도 아팠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버려지는 겁니까?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큰 바람 없었어요. 작은 집에서 조용히 가족들 가끔 보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원고 진정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증인석 아래로 피고 박만석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널 외면했다. 비겁했다. 나는 비겁한 아버지였고 비겁한 시아버지였다.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돈으로는 사람을 살 수 없더구나. 시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더라면, 아니, 알려고 했어야 했다. 찾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편한 쪽을 택했다. 모른 척하는 게 편했으니까. 순자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 시아버지가 한신그룹 변호사를 받습니다. 소송 취하해라. 회장님, 들리지 않나? 소송 취하하라고. 하지만 내 회사 아닌가. 내 말대로 해. 한신그룹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잠깐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원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소송 취하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민준 변호사도 놀랐습니다. 순자 씨 무슨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결을요. 왜 그러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소송 취하하면 모든 게 없었던 일이 되잖아요. 제가 당한 일도 제 고통도. 하지만 저는 기록하고 싶어요. 이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판결문에 남기고 싶어요. 제가 존재했다는 걸.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 박만석은 원고 박순자에게 다음을 이행하라. 첫째, 계약서상 명시된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할 것. 둘째, 15년간 미지급된 생활비 총 5억 4천만 원을 지급할 것. 셋째,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할 것. 넷째, 향후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생활비 300만 원을 지급할 것.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탁! 끝났습니다. 15년간의 싸움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순자 씨, 민준 변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순자 이모님,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이모, 이모님도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아니, 둘 다였습니다. 이겼지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돌아오지 않는 시간.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순자 씨, 소감 한 말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은?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믿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모든 약자들의 승리입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진실은 이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하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신그룹 회장이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장면.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순자야. 일어나시라니까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어요. 아직은. 그래, 이해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기다리겠다. 평생이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민준 변호사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순자 씨, 대단하세요. 뭐가요? 용서할 수 있다고 하신 거요. 용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준다고요? 네. 15년 동안 품었던 분노를 이제 놓아줄 때가 됐어요. 그래야 저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민준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순자 씨.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답게. 우리는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마다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신그룹 회장, 며느리에게 10억 원 이상 배상 판결. 노숙자에서 원고인으로
박순자 씨의 15년 투쟁, 재벌도 법 앞에 평등, 약자의 승리. 저는 TV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긴 싸움이.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크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이모님, 여기 소파 놓을까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이사를 도와주러 온 겁니다. 응, 거기가 좋겠네. 커튼은요? 아무거나 괜찮아. 아무거나는 안 돼요. 예쁜 걸로 골라야죠. 지수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웃는 게 이렇게 쉬워졌습니다. 이모, 화장실 수건 걸었어요. 준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도 왔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고마워, 준영아. 당연하죠. 이모님 이사인데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모님. 제 친정 이모님이었습니다. 순자야. 이모 오셨어요? 당연하지. 내 조카 이사인데. 이모님이 큰 김치통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담가왔어. 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 고마워요, 이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준 변호사도 왔고, 김씨 할아버지도 왔습니다. 순자 씨, 집 좋은데. 그죠? 할아버지도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럼, 밥도 얻어 먹어야지. 모두들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간단히 음식을 시켜서 다 같이 먹었습니다. 순자 씨,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탄산음료였지만 샴페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모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일 같은 거 하실 거예요? 나이가 있는데 뭐. 그냥 천천히 살아야지. 그래도 심심하실 텐데. 봉사활동 같은 거 어때요? 민준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봉사활동요? 네. 순자 씨 경험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볼게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이모, 내일 또 올게요. 응, 조심히 가. 할아버지도 들어가세요. 그래, 푹 쉬어. 모두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 아니, 이제는 제 집.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 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 하지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밝고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로 산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저 준영이에요. 응, 알아. 혹시 괜찮으시면. 할아버지가 이모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언제요? 이모 편한 때요. 급하지 않아요. 다음 주. 어때? 좋아요.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아버지, 만나야 할까요? 아직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겠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준영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모, 준비되셨어요? 응. 차에 탔습니다. 목적지는 한신그룹 회장 자택, 강남의 대저택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오는 곳. 도착했어요, 이모.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사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복도,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쪽입니다.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순자야, 왔구나. 네. 앉아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한잔 할래? 네. 집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녹차였습니다. 순자야. 네.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아파트도 잘 정리했고. 그래, 다행이다. 또 침묵. 순자야, 나는. 아버님, 제가 끊었습니다. 네. 용서할게요.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더 이상 붙잡고 있고 싶지 않아요. 과거를. 순자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라. 다시는 누군가를 버리지 마세요. 가족이든 직원이든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 그리고 준영이 잘 봐주세요. 착한 아이예요. 그래, 그럴게.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벌써? 식사라도. 괜찮아요. 다음에요. 일어섰습니다. 순자야. 네. 고맙다. 용서해줘서 천만에요. 저도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 물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주 괜찮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 밖으로 강남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명품 가게들, 예전에는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준영아. 네, 이모. 서울역으로 가자. 서울역이요? 왜요? 할아버지들 만나러 가야지. 준영이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울역 광장. 차에서 내렸습니다. 순자 씨, 김 씨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노숙자분들도 모였습니다. 순자 씨, 이거 봐. 누군가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노숙자에서 승소자로 박순자 씨의 용기. 대단해, 순자 씨. 우리의 자랑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응원해 주셔서. 당연하지. 순자 씨 덕분에 우리도 힘 얻었어. 저는 준영을 봤습니다. 준영아, 저기 편의점 가서 빵이랑 우유 좀 사올래? 네, 이모. 준영이 달려갔습니다. 곧 돌아와서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자, 드세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 앞으로도 가끔 와줘야 해. 당연하죠. 여기가 제 고향인데요. 모두들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모, 이제 가실까요? 응.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기다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파트.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게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폭신한 베개, 천국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후 상상. 아니, 30년은 너무 멀겠죠. 10년 후 바람. 아파트 거실.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할머니, 아이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준영의 아이들입니다. 왔니?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안깁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준영이 들어옵니다. 이모, 식사 차려왔어요. 고마워, 준영아.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식사합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삶입니다. 거창하지 않은, 조용하고 평범한,
하지만 행복한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새로운 시작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 그날부터 저는 바빠졌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감사합니다. 쉼터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순자 씨 경험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쉼터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도 집을 잃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얼마나 힘드신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받을 곳이 있어요. 저는 법률 상담 기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민준 변호사에게도 연결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힘내세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1년.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봉사활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그게 가장 특별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모님,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제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이모님이 줄에 서주실 수 있어요? 내가 주례를? 네. 이모님이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럼 하지. 영광이야. 결혼식 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은 믿음입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두 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기쁜 날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새로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지수의 결혼식에 다녀왔다. 주례를 섰다. 떨렸지만 행복했다. 15년 전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잃은 게 아니라 버린 것이었다. 무거운 짐을. 이제 나는 자유롭다. 가볍다. 그리고 행복하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다. 가끔 무릎도 아프고 외로울 때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작은 행복은 찾을 수 있다. 나는 그걸 증명하고 싶다. 모든 약자들에게 당신들도 할 수 있다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소중하다고.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 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재훈 씨, 저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만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웃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기대됐습니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